지금 미국 명문대 강의실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만두입니다. 최근 한국의 식품 기업이 김치만두와 갈비만두 디자인으로 미국 특허 등록을 마치자 중국 언론과 SNS는 들끓기 시작했죠. 5천년 중화 문명을 훔쳐간 문화 도둑질이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 처음이 아닙니다. 김치, 한복, 불고기, 심지어 김까지 한국의 전통이 수차례 중국 기원설에 휘말려왔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은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명했습니다. 말보다 실력으로, 감정보다 결과로. 그리고 오늘 하버드 대학교의 한 한국인 유학생이 그 조용한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한 조각 만두를 통해 자신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푸드 앤 컬처 랩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책상 위 논문들을 비추고 있었죠. 노트북을 펼치고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세계 음식 뉴스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클릭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 식품기업 CJ, 미국 특허청의 김치갈비 만두 디자인 등록. 마음 한켠이 묘하게 들썩였습니다.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기쁨이 왜 이렇게 불편한 감정과 섞이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화면을 계속 내려보며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겼다느니, 중국이 만두 원조라고 우기더니, 이제 확실히 정리됐다느니 하는 댓글들을 남겼더군요. 승리의 순간이라는데 왜 온전히 즐겁지만은 않은 걸까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리고 중국계 동료인 리우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네요. 아마도 같은 뉴스를 봤나 봅니다. 리우가 제 화면을 흘깃 보더니 빈정거리는 투로 말하길. 만두는 원래 중국 것이며 자오즈가 먼저 있었고 한국 만두는 그걸 배운 것이라고 합니다. CJ는 그냥 마케팅을 잘한 것뿐이라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정작 역사적 근거를 대기 어려웠거든요. 그저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리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브레넌 교수님이 연구실에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제 모니터를 흘끗 보시더니 무심하게 말씀하시길, 그건 그냥 자오즈의 변형일 것이며 동아시아 음식 문화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별거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숨은 무심함이 저를 찔렀거든요. 마치 한국 문화의 독창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어머니는 화면 너머로 김치만두를 빚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이것만 먹고 컸다며 요새도 생각나서 만들어 보았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반달 모양의 만두를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넘겼어요. 어머니께 제 복잡한 감정을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리우의 말, 브레넌 교수님의 무심한 반응, 그리고 제 자신의 침묵. 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연구실에 도착하자 학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어제의 뉴스에 대해 이야기 중이었죠. 미국 친구 제시카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 등록했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과연 이게 축하받을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허 등록이 과연 문화적 소유권을 의미하는 걸까요? 문화는 특허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전통으로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었죠. 잠시 후 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 식문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음식 역사를 전공하는 왕 교수님의 발표였어요. 교수님은 자오즈가 기원전 한나라 시대부터 존재했던 음식이며 이후 실크로드를 통해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습니다. 왕 교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한국 만두만의 특별함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문화의 독창성은 인정받을 가치도 없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엔 제 논문 초안이 펼쳐져 있었어요. 농경사회의 음식 문화와 정체성이라는 주제였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더니 갑자기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입력했어요. 한국 만두의 문화적 독창성 연구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 객관성을 해치는 일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가 왜 주관적으로 여겨져야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에 한국인 유학생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주제가 만두로 넘어가자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실 만두는 중국에서 온 거 맞지 않냐는 의견, 그래도 김치만두는 우리가 만든 거라는 주장, 그리고 누가 먼저냐가 그렇게 중요한지 묻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움, 혼란, 그리고 묘한 열등감까지. 왜 우리는 항상 기원을 증명해야 할까요? 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까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 한식당에서 만두를 팔고 있었습니다. 풍기는 향이 어릴 적 어머니의 부엌을 떠올리게 했어요. 문득 할머니가 만두를 빚으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겨울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만두를 빚었던 그 시간들.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였고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만두 속에는 단지 소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정체성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이제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만두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특허나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뿌리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제 목소리를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학기가 중반을 넘어가던 셋째 주, 동아시아 음식문화 세미나실에서 또 다시 만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리우가 자오즈의 역사적 변천과 문화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죠.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형태의 만두가 등장했고 그 중에는 분명 한국 만두와 비슷한 모양도 있었습니다. 리우는 자오즈가 중국 한나라 시대 의사였던 장준경이 발명했다고 전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주민들의 귀가 얼어 터지자 그는 약재를 넣은 자오즈를 만들어 나눠주었고 이것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갔다는 이야기였죠. 리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죠. 리우의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만두는 단순히 자오즈의 변형이 아니라 고유한 문화적 맥락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 김치만두는 발효식품인 김치를 활용한 독창적인 발명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브레넌 교수님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흥미로운 관점이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하며 만두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판단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무시한 채 단순히 기원만을 중시하는 관점이 문제였죠. 왜 항상 먼저라는 개념만이 중요시되는 걸까요? 문화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인데 말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국 음식문화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만두에 관한 학술 연구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음식 문화의 일부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마음속에서 묘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할까요? 우리만의 독창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논문 초안을 다시 열어봤어요. 농경사회의 음식 문화와 정체성이라는 주제였죠.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제목을 지우고 새로 입력했어요. 한국 만두의 문화적 독창성 연구. 김치만두와 갈비만두를 중심으로라고 말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논문 주제 변경이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에 관한 선언과도 같았죠. 지금까지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배워온 것들,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음식에 대한 기억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상을 이야기하셨고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문득 어머니가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인다며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이 복잡한 감정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과 열등감 사이에서 느끼는 이 갈등을 그저 논문 때문에 좀 피곤하다고 둘러댔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버드 캠퍼스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만두의 이야기,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와 역사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음식의 기원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의 문제였으니까요. 이제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인 박사과정생으로서, 그리고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전달자로서 말이죠. 논문 주제를 바꾸고 나니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았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김치 박물관을 찾았어요. 발효식품의 역사가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학예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김치만두가 언제부터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 기록이 있는지 물었죠. 학예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선시대 문헌에 이미 만두라는 이름이 등장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록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김치라는 발효식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지혜와 창의성이 한국 만두의 본질이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동안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의 방식으로 요리하고 나누고 발전시켜왔을 뿐이죠. 주장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문화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은 한식진흥원을 방문했어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만두는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철학적 접근이 다르다는 거예요. 김치만두는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였고, 갈비만두는 귀한 고기를 아끼면서도 풍성한 맛을 내는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었죠. 나흘째 되는 날, 경기도의 한 푸드 엑스포에 참석했습니다. 현대 한식 셰프들이 전통 음식을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그들에게 왜 세계에 한국 음식을 알리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한 셰프는 우리는 맛으로 말한다고 대답했어요. 음식에는 그 민족의 역사와 지혜가 담겨 있으니 한국 만두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맛으로 말한다. 그래요. 문화는 주장이 아니라 경험으로 증명되는 것이니까요.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외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90이 넘으신 할머니는 여전히 손수 만두를 빚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거친 손길이 반죽을 매만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빚는지 여쭤보니 할머니는 웃으시며 이건 손맛이라고 하셨어요. 증조 할머니에게 배운 것이고 또 그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지혜와 사랑의 전달체였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에서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죠.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로 문화가 전승되는 모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특별한 전시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식문화와 의례라는 주제의 전시였는데 그곳에서 반달 모양 만두가 전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모양이었어요. 설명문에는 17세기 왕실 의례 음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어릴 적 배운 그 만두 빚는 방법이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서적에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손에서 손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책으로만 배웠던 역사가 눈앞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행 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뷰 녹취록,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새겨진 기억들이 있었어요.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 만두의 이야기는 단지 누가 먼저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떤 가치를 지켜왔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독창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지 일주일, 브레넌 교수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 교수님께 보여드리며 논문 방향을 설명했어요. 처음에 교수님은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이 주제가 학문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문화적 애착이 너무 강하면 연구에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셨죠.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오히려 그동안의 음식 문화 연구가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아시아 음식을 다룰 때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고 저는 그 틀을 깨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브레넌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물으셨어요. 문화적 독창성이라는 건 증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니까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발견한 만두 관련 기록들, 한식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들, 그리고 제가 직접 인터뷰한 셰프들과 학예사들의 말을 정리한 문서였죠. 중요한 건 기원이 아니라 해석과 발전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만두는 단순히 만두에 김치를 넣은 게 아니라 발효식품의 특성을 활용한 겨울철 영양 공급 방식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이건 한국만의 발효 문화와 결합된 독창적인 해석이라고 말이죠. 교수님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생겨난 듯 했어요. 계속해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갈비만두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습니다. 귀한 고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공동체 문화까지 설명했어요. 교수님은 점점 더 흥미로워하셨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브레넌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는 강물처럼 흐르지만 그 강에도 이름은 있어야 해. 내 연구가 그 이름을 찾는 작업이 될 수 있겠군.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문화는 기원을 따지는 소유권 다툼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창조적 과정이니까요. 마치 강물이 흐르며 여러 지류를 만들어내듯 문화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는 것이죠. 연구실로 돌아와 논문 구조를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 만두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오즈와 김치만두 사이의 철학적 차이, 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이것은 대립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리우에게도 제 연구 방향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의아해하던 그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리우는 제가 그냥 한국 만두가 최고라고 주장할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이건 다른 접근이라 흥미롭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우는 자오즈의 전통적인 의미에 대해, 저는 김치만두의 문화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우리 사이의 경쟁이 아닌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저녁에 연구실에 남아 논문을 계속 작성했어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캠퍼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한 빛처럼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밝아지고 있었어요. 불확실성과 모호함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제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문화의 흐름과 해석, 한국 만두가 들려주는 정체성의 이야기.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경쟁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해석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 세계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단순히 학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방식으로 전하고 싶었죠. 발표 당일 학과 세미나실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브레넌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도 자리에 앉아 있었죠. 리우도 맨 앞자리에 앉아 긴장된 미소를 보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어요. 발표를 시작하며 문화의 흐름과 해석, 한국 만두가 들려주는 정체성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준비한 사진들과 자료들을 하나씩 화면에 보여드렸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인터뷰 내용들, 그리고 문헌 자료까지.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기원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문화적 해석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이제 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만두는 겨울을 나는 지혜라고 설명했어요. 발효식품인 김치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만두라는 형태로 재해석한 창의적 발명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한국의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의 결정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슬라이드에 할머니가 만두를 빚는 사진이 나타났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반죽을 매만지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갈비만두는 나눔의 철학이라고 이어서 설명했죠. 귀한 고기를 아끼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으며 이것은 한국 공동체 문화의 표현이자 음식을 통한 사랑의 언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문화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고 새롭게 해석되는 살아있는 존재죠.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였느냐가 아니라 각 문화가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맥락 속에서 의미 있게 발전시켰는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문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음식 칼럼 에디터였어요. 제 발표 내용이 학계를 넘어 퍼져나간 모양이었죠. 에디터는 한국 음식의 정체성에 관한 기고문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세계와의 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레넌 교수님과 상담한 후 기고문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이틀 밤을 새워 글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고민 끝에 이렇게 정했죠. 한국 만두의 여정. 제 글은 단순히 만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정체성의 의미, 그리고 작은 음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세계에 표현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특히 한국어 단어, 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음식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지 설명했죠. 한국의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정의 매개체이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언어라고 썼습니다. 김치만두 하나에는 겨울을 이겨내는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기고문이 뉴욕타임스에 실린 날,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들, 미국의 동료 연구자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미국의 한식 셰프들로부터 받은 연락이었어요. 그들은 제 글을 읽고 한국 음식의 철학적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유명 셰프는 제 글이 영감을 주었으며 이제껏 한국 음식의 맛에만 집중했는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달 메뉴에 제가 설명한 철학을 담은 만두 코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왔죠. 모든 인터뷰와 강연이 끝난 주말, 조용히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하버드 캠퍼스를 적시고 있었어요. 노트북에는 여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논문이 펼쳐져 있었죠.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에 계셨고 역시나 만두를 빚고 계셨죠. 할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손을 멈추시고 화면을 바라보셨어요.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강연에 대해서는 간략히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어릴 적 먹던 만두로 논문 발표했고 뉴욕타임스에 글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세계가 우리 만두의 이야기를, 우리 역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시곤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죠. 그 침묵 속에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대로 전해온 손맛과 정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어온 가족의 사랑까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가 느끼는 그 뭉클함이 화면을 넘어 전해졌어요. 다음 주 월요일, 학과 세미나실에서 마지막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직접 빚은 만두들이었습니다. 김치만두, 갈비만두,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특별한 반달 모양 만두까지 정성껏 준비했죠. 발표를 시작하며 조심스럽게 오늘은 제 논문의 마무리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어가 아닌 맛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의 미소로 바뀌었어요. 하나씩 만두를 나눠드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치만두는 겨울을 나는 지혜라고 설명했으며 갈비만두를 건네며 이것은 나눔의 철학이라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반달 모양 만두를 내밀며 이 만두는 제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로부터 이어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고 소개했어요. 모양만 봐도 누가 빚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각자의 개성과 정성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죠. 교실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깊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교수님, 리우, 그리고 다른 동료들까지 모두 진지하게 만두를 맛보았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모습이 보였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때로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음식은 언어보다 깊은 진실을 담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맛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브레넌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제가 학문의 본질을 깨달았다며 지식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걸어온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죠. 그날 저녁 연구실에 혼자 남아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버드 캠퍼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조용한 빛처럼 제 안에서도 뭔가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보다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품격 있게 자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가 빚은 음식, 우리가 걸어온 삶, 우리가 지켜온 문화, 이제는 세계의 식탁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이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찾고 세상과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만두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논쟁은 결국 한 나라가 지켜온 문화의 깊이와 품격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말보다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품격 있게 자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